활기찬 남대문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수만 가지의 소리와 냄새로 깨어났다. 갓 튀겨낸 어묵에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호떡, 반죽 냄새가 뒤섞이고 좌판을 펼치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경쾌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 모든 생동감의 한가운데 가장 목 좋은 자리에 하선주의 과일 가게가 있었다. 자, 복숭아 왔어요. 설탕보다 더 단 황도 복숭아. 선주의 낭낭한 목소리가 소음의 파도를 갈랐다.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한 손으로는 막 들어온 자두를 광주리에 정성껏 쌓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 손님의 봉지에 덤으로 방울토마토 한 줌을 넉넉히 넣어 주었다. 28배의 나이, 고된 시장 생활에 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잔주름이 잡힐 법도 했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총기로 빛났고 입에는 건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몽기야, 얌전히 있어야지. 선주가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누렁이 한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몽이는 그녀가 2년 전 비오는 날 가게 뒤편에서 발견한 유기견이었다. 처음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으르렁대기만 했지만 선주의 꾸준한 보살핌 끝에 이제는 그녀의 가장 충실한 보디가드가 되었다. 몽이는 똑똑해서 그녀가 바쁠 때는 얌전히 앉아 기다릴 줄 알았고 가끔 진상 손님이 나타나면 조용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낮은 소리를 내며 제 주인을 지켰다. 여이, 하 사장, 오늘 물건 좋네. 옆집 채소 가게 박 사장이 소리쳤다. 선주가 웃으며 받아쳤다. 그러며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직접 가서 제일 좋은 놈들로만 골라왔죠. 사장님네 오이도 오늘 때깔이 죽이는데요. 그녀는 시장의 일부였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이곳의 공기고 활기 그 자체였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전파되었고 손님들은 그녀의 정직함과 넉넉한 인심에 이끌려 먼 곳에서도 일부러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다. 누구도 그녀가 부모 없이 시장 구석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시장 입구에 복잡한 도로 위,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리된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검은색 세단 안. YS그룹의 총수 윤태석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 PC에 재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차가 꼼짝도 못하고 멈춰선 지 1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시장 때문에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칸막이 너머로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윤 회장은 대답 대신 짧게 혀를 찼다. 60이 넘은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의 냉혹함과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25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 그의 웃음은 사라졌다. 돈과 권력,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심장은 텅 비어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다른 길은 없나? 네, 회장님. 여기가 약속 장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윤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태블릿을 옆 좌석에 던졌다. 답답함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틴팅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의 풍경은 그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활기로 가득했다. 그의 눈은 의미 없이 인파를 훑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품이 없는 곳.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과일 좌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자.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검은 머리카락, 씩씩하게 움직이는 손, 활기 넘치는 표정. 그저 수많은 상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윤 회장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무언가 아주 오래되고 희미한 감정이 그의 텅 빈 가슴을 희미하게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선주가 한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주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짧게 묶은 머리카락이 살짝 흘러내리며 그녀의 오른쪽 귓가가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윤 회장의 숨이 멎었다. 시간이, 세상이, 그의 심장이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창문 쪽으로 바싹 기울였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귓바퀴, 바로 뒤, 아주 작고 희미한 흉터 같은 점. 아니, 흉터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만의 표식. 25년 전 잃어버린 딸 유나의 귀 뒤에 있던 바로 그 표식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매일 밤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던 바로 그 흔적. 에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번개가 동시에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아빠, 나 무서워. 유괴범의 채 실려가며 울부짖던 내 살빼기 딸의 얼굴. 유나야, 안 돼, 유나야. 미친 듯이 차를 뒤쫓으며 절규하던 자신의 모습. 몸값을 건넸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에 실패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희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체념으로. 그리고 체념은 그의 심장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창밖의 저 여자 하선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옆집 상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박장대소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밝게 그가 25년간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몸부림쳤던 그의 딸이 저렇게 살아있었다. 유나야.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중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더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유리가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의 벽처럼. 김비서, 그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급함과 격렬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비서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수십 년간 그를 보좌했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저 여자. 윤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선주를 가리켰다. 저 과일 파는 여자 당장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저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지금 당장. 마침내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점점 멀어지는 선주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선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몽이가 그녀의 손을 핥자 간지럽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평범하고도 씩씩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 남자의 멈춰버린 시간이 그녀로 인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멈췄던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그녀의 소박한 삶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거역할 수 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윤태석 회장의 집무실은 서울의 하늘을 발 아래에 둔 성체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은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앞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최고급 원두로 간 내린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똑똑. 회장님, 들어오시겠습니까? 김 비서였다. 윤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됐나?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김 비서는 땀을 닦으며 얇은 서류철을 내밀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역시 상기된 얼굴이었다. 아직 자세한 조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했습니다. 윤 회장은 서류를 거의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인적사항, 이름 하선주, 해외 산주 나이만 18세, 가족관계 없음, 5살 무렵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어 할매식당을 운영하는 박옥분 씨 손의 자람, 특이사항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 형태의 모반 있음. 마지막 줄에서 윤 회장의 눈이 멈췄다.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 그의 심장이 거세게 내리쳤다.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나이, 고아라는 사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그 표시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기적이었다. 25년간 그를 짓눌러온 절망의 무게가 순식간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로 변해 그를 덮쳤다. 박옥분, 할매식당. 그는 서류에 적힌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네, 회장님. 그 식당은 하선주 씨의 과일 가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하선주 씨를 딸처럼 아끼고. 김 비서의 보고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윤 회장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DNA 검사니, 추가 조사니 하는 이성적인 절차들은 이 뜨거운 부정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는 딸을 만나야 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윤 회장은 값비싼 명품 정장, 재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비공식적인 외출을 위해 사무실에 비치해 둔 평범한 점퍼를 걸쳤다. 재벌 총수의 갑옷을 벗고 그저 한 명의 아버지로서 딸 앞에 서고 싶었다. 차가 다시 시장 입구에 섰을 때 윤 회장은 직접 차에서 내렸다. 김 비서가 황급히 뒤따랐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여기서 기다려. 혼자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제는 그저 소음과 혼잡으로만 느껴졌던 시장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다가왔다. 생선 비린내, 고소한 빵 냄새,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 그의 딸이 25년간 숨쉬고 살아온 세상의 공기였다. 그는 어색하게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갔다. 평생을 군중 위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과일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선주는 여전히 바빴다. 손님과 흥정을 하며 특유의 쾌활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윤 회장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떨리지 않았던 그가 딸에게 다가갈 첫마디를 찾지 못해 망설였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의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애써 태어난 척 좌판에 놓인 복숭가를 집어들었다. 아가씨, 이 복숭가 얼마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선주가 그를 돌아보았다. 네, 어서 오세요. 아버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아버님 이라는 호칭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거 한 바구니에 10,000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와서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다. 떨리는 손 때문에 지폐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선주는 그의 비싼 시계와 평범한 점퍼의 부조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태도에 고개를 갸웃했다. 조금 이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봉지에 복숭아를 담았다. 여기 있습니다. 윤 회장은 복숭아를 받아 들었지만 발을 떼지 못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다. 아가씨, 혹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어? 선주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저요. 그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다면. 선주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다. 처음 보는 남자가 다짜고짜 밥을 사주겠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바빠서요.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윤 회장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 그녀의 가게 바로 뒤편에 있는 작은 식당 간판을 가리켰다. 할매 식당, 저기, 저 식당에서 잠깐이면 돼요. 내가 아가씨를 보니 꼭 내 딸 같아서 그렇소.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늙은이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과 슬픔이 너무나도 절실해서였을까. 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다. 게다가 그가 가리킨 곳은 그녀가 집처럼 생각하는 할머니의 식당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식당 안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녀는 몽이에게 가게를 잘 지키라고 이르고는 윤 회장을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은 작고 허름했지만 정갈하고 따뜻했다.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코를 간질렸다. 박옥분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주며 윤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소중한 손녀에게 밥을 사겠다는 낯선 남자를 향한 경계의 눈빛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 회장은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애꿎은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마침내 김치가 무와 밥이 차려지고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저기,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었어. 선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딘가 슬픈 사연이 있는 노인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담담하게 시작되었다. 25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짜리 딸을 잃어버린 이야기. 유괴, 실패한 협상,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아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다. 선주는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아버지의 가슴 무너지는 슬픔에 마음이 아팠다. 이야기를 마친 윤 회장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고 해진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이 아이요. 선주는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통통한 볼에 큰 눈을 가진 귀여운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러다 선주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사진을 눈앞으로 더 가까이 가져갔다. 사진 속 아이의 오른쪽 귓바퀴 뒤 아주 작은 점이 있었다. 선주의 손이 저도 모르게 자신의 오른쪽 귀 뒤를 향했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일 거야.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기도를 하듯 말했다. 내 딸 윤유나. 그게 당신의 진짜 이름이요. 순간 선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윤유나, 진짜 이름. 이 남자가 내 아버지라고.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건 사기다. 아니면 저 노인이 정신이 이상한 거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선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의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25년의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이제 막 찾은 희망과 이를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그렇게 충격과 불신 속에서 위태롭게 멈춰 섰다. 그 며칠은 선주에게 현실감 없는 꿈처럼 흘러갔다. 윤태석 회장의 눈물, 어린 간청과 평생 그녀를 키워준 박옥분 할머니의 저 양반 눈빛이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다. 평생의 한이 서려 있어. 한 번만이라도 그 한을 풀어드려라 라는 설득에 선주는 홀린 듯 유전자 검사에 동의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가게 문도 열지 못했다. 시장의 익숙한 소음도, 몽니의 재롱도, 그 무엇도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결과는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전달되었다. 윤 회장과 선주, 그리고 김 비서만이 동석한 무겁고 어색한 자리였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 한 장, 그 위에 찍힌 글자들이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검사 결과 친부관계로 확인될 확률 99.9%. 선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99.9%.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숫자였다. 시장의 하선주가 아닌 대기업 총수의 잃어버린 딸 윤유나. 그녀의 지난 28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유나야, 내 딸아. 윤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선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뜨거웠지만 선주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서류 위의 글자만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윤 회장은 단호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먼지 자욱한 시장 바닥이 아니라 이 아비의 집이다. 선주는 저항했다. 할머니는 어떡하냐고, 내 가게와 몽이는 어떡하냐고 물었다. 윤 회장은 할머니께는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몽이도 곧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미약한 반대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서 힘없이 꺾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의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선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거대한 저택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침내 차가 철옹성처럼 보이는 높은 담벼락 앞에서 멈췄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과 거대한 분수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광경이었다.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정장을 입은 집사와 제복을 입은 사용인들이 일렬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윤 회장은 선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에게 알려라. 내 딸을 찾았다. 오늘부터 이 집의 아가씨시다. 집안은 궁전처럼 넓고 화려했다. 발소리가 울리는 대리석 바닥,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모든 것이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선주는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과 명품 브랜드의 옷을 아무렇게나 걸친 젊은 남자. 선주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이 궁전의 원래 주인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여보, 지효가 이리 와서 인사하거라. 내 딸 윤아다. 내가 25년을 찾아 헤맨 바로 내 딸이야. 중년 여성. 김지숙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랍다는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선주를 훑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온화해 보이는 미소와는 달리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정말 고생이 많았겠네요.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아가씨라는 호칭은 명백히 선을 긋는 것이었다. 그녀는 선주의 낡은 운동화와 시장의 햇볕에 그을린 손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옆에 있던 아들 윤지혁은 어머니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미디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여자를 데려와서 동생이라니요. 그의 시선은 위아래로 선주를 훑었다.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시장에서 과일 팔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지효가, 윤 회장이 노성을 터뜨렸다. 내게 누이라고 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할까? 예의요.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뭘 보고 아버지께 접근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꽃뱀일 수도 있잖아요. 저게
무슨 망발이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지숙 여사는 옆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남편을 말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선주는 그 모든 광경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이 전쟁의 원인이 된 것만 같아 숨이 막혔다. 그녀는 차라리 이곳에서 도망쳐 자신의 냄새나는 시장으로, 초라한 옥탑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윤 회장은 결국 언성을 낮추고 집색에 명령했다. 아가씨를 방으로 안내해 드려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고 선주는 도망치듯 집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안내된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의 몇 배는 되어 보이는 크기였다. 거대한 침대, 눈이 휘둥그레지는 크기의 옷장, 황금색 수전이 달린 대리석 욕실. 옷장 안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일도 없을 것 같은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사는 그녀에게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거대한 감옥에 갇힌 듯한 공포와 외로움만 더할 뿐이었다. 집사가 나가고 방 안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선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이 넓은 공간에 오직 혼자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고 액정에 금이 간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곳의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유일한 일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도준이었다. 그녀의 소꿉친구이자 시장 건너편에서 작은 퓨전 음식점을 하는 청년. 도준아. 선주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야, 선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다. 궁전에 발을 들인 순간 그녀는 공주가 아니라 죄수가 되어버렸다. 이 차가운 황금 감옥 속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이 전화선 너머의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윤태석 회장의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흘렀다. 선주에게 그 시간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된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총사령관은 바로 새어머니 김지숙 여사였다. 어느 날 아침 김 여사는 평소보다 더 상냥한 미소로 선주의 방을 찾았다. 윤아야,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단다. YS그룹의 주요 주주 부부들과 함께하는 자선 행사인데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 함께 가야지. 그녀는 선주를 위해 직접 골랐다며 눈부신 실크 드레스를 내밀었다. 옷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선주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아 그녀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다. 선주는 이것이 김 여사의 치밀한 계산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날 저녁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 화려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의미 없는 웃음소리, 은밀하게 상대를 평가하는 시선들. 선주는 마치 서커스단에 팔려온 동물처럼 불안했다. 김 여사는 보란듯이 선주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 사이를 누볐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회장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딸, 유나예요. 시장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아직 이런 자리는 낯설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세요. 그녀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억양은 동정이었고 그 속뜻은 이 아이는 우리와 격이 다른 아이라는 낙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귀부인들이 하이에나처럼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다. 어머, 세상에. 시장에서 과일 장사는 얼마나 힘드셨겠어.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다고 했죠? 대학은? 그들의 질문은 위로를 가장한 탐색이었고 호기심을 가장한 무례함이었다. 선주는 숨이 막혀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다. 바로 그때 한 노신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YS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박 이사였다. 그는 까다롭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김 여사가 황급히 다가가 아첨을 떨었지만 박 이사는 그녀를 가볍게 무시하고 선주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래서 갑자기 재벌 딸이 된 기분이 어떤가.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나.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모두들 선주가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혹은 어설프게 교양 있는 척 대답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선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솔직하게 입을 열었다. 돈벼락보다는 그냥 벼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연 회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무섭고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가게 과일 상자에 있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지금 이 방에 있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꾸밈없는 대답에 박 이사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이거 물건일세. 솔직해서 마음에 쏙 드는군 자네. 아비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그놈도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정직했지. 박 이사는 선주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선주의 의도치 않은 전공법이 가장 어려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다. 김지숙 여사의 미소가 옅게 굳어졌다. 며칠 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윤지혁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근본도 없는 것이 운 좋게 박 이사의 눈에 든 것이 못마땅했다. 그는 선주를 자신의 영역, 즉 회사에서 철저히 짓밟아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짜고짜 선주를 YS그룹 본사로 끌고 갔다. 도착한 곳은 신제품 음료의 마케팅 전략 회의실이었다. 여기 앉아 있어. 우리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이나 해. 회의실 안에서는 마케팅팀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복잡한 데이터와 전문 용어, 도시의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세련되고 추상적인 광고 시안들이 화면을 채웠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를 주재하던 윤지혁이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선주를 지목했다. 자, 시장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고급 마케팅 전략은 태어나서 처음 보지.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비웃음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선주는 당황했지만 화면에 떠있는 광고 문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풍부한 과즙과 섬세한 산미의 완벽한 하모니.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죄송합니다만 과일 주스를 사 마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말을 좋아할까요? 윤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제가 시장에서 20년 넘게 과일을 팔아보니까요. 손님들은 그냥 오늘 아침에 갔다 온 달고 시원한 복숭아라는 말에 지갑을 열어요. 풍부한 과즙과 섬세한 산미의 조화 같은 말에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맛있다, 신선하다, 싸다, 이게 최고예요. 한 팀원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윤지혁이 지금 장난해 라며 면박을 주려는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윤태석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계속해 보거라. 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은 선주가 말을 이었다.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모델이 어려운 표정으로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과일 장수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와서 내가 보증하는 맛이야 하고 외치는 게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진짜 과일을 매일 만지는 사람들이 보증하는 주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젊은 마케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굉장히 신선한 관점입니다. 저희가 너무 타겟층을 좁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팀원들도 맞아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트렌드인데 시장의 언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윤지혁의 얼굴이 분노와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윤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선주를 바라보았다. 딸의 과거가 약점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선주는 회의실을 나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겼다는 생각보다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을 겨우 넘었다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복도를 꺾으려는데 그곳에 김지숙 여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선주를 향해 천천히 조소 가득한 박수를 쳤다. 대단하구나, 윤아야. 생각보다 훨씬 더 영악해. 하지만 명심하렴. 여우는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걸, 그녀의 눈빛은 다음번엔 결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선주가 예상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주자 김지숙 여사는 초조해졌다. 어설픈 탐색전이나 자존심 싸움으로는 저 아이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잡초는 더 세게 밟지 않으면 더 무섭게 번지는 법이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가면 뒤에 숨어 있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상대를 확실히 재기불능구로 만들 더럽고 잔인한 발톱을 꺼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서 비밀리에 의뢰했던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25년 전의 유괴 사건, 경찰 기록, 당시 용의자 리스트, 증언들.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 머물렀다. 고문색. 당시 윤 회장의 해고된 운전기사 중 한 명으로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확실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남자.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의 현재 거주지가 적혀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인숙. 김 여사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쥐는 결국 쥐구멍에 숨어 사는 법이지. 다음 날 오후 김 여사는 평생 가본 적 없는 동네로 향했다. 머리에는 스카프를 둘러 얼굴을 가리고 짙은 선글라스를 썼다. 역겨운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그녀는 보고서에 적힌 여인숙을 찾아냈다. 방문을 두드리자 수레저러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나온 최만식은 완전히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었다.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수염, 퀭한 눈, 남루한 옷차림. 그는 낯선 여인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김 여사가 스카프를 살짝 내리고 자신의 신분을 암시하자 공포에 질렸다. 누구신데? 조용히 하고 얘기 좀 하죠. 25년 전 이야기. 김 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은 담배와 소주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역겨움을 참으며 최만식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유혹했다. 당신 인생 이대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둘 건가요? 그녀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최만식의 퀭한 눈이 돈다발에 고정되었다. 이 돈이면 당신 같은 사람 인생 서너 번은 새로 시작하고도 남아 지방에 내려가서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최만식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더러 뭘 어쩌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시키는 때에 내가 시키는 장소에 나타나서 내가 알려주는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김 여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녀가 제안한 이야기는 악마의 속삭임 그 자체였다. 25년 전의 유괴는 최만식 혼자의 소행이 아니었다. 집안에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조력자는 바로 당시 4살이었던 윤유나, 즉 지금의 하선주 자신이었다는 것. 영악한 아이가 일부러 유괴를 유도해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럴듯한 슬픔과 분노를 담아 연기한다면 대중의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최만식은 경악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여. 네 살짜리 애가 어떻게. 쉿. 김 여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그냥 돈 받고 연기만 하면 돼.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상관 안 해. 사람들은 그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할 뿐이니까. 돈의 유혹과 김 여사의 서늘한 카리스마 앞에서 최만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은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끌어안았다. 같은 시각 남대문 시장. 박도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요즘 들어 선주와의 통화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간혹 연결이 되어도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지쳐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가게 일을 잠시 접어두고 선주를 키워준 박옥분 할머니의 식당으로 향했다. 할머니, 선주 누나, 별일 없는 거 맞죠? 박 할머니는 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그 큰 집이 오죽할까? 매일이 가시방석이겠지. 그저께 통화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 도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어떻게든 선주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할머니, 혹시 25년 전에 선주 누나 처음 발견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 같은 건 없었어요? 뭐라도.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어. 애가 며칠은 굶은 몰골로 발견됐는데 그 작은 손에 사탕 한 개를 부숴줘라 꽉 쥐고 있더라고.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절대 팔지 않는 아주 비싸 보이는 포장지에 쌓인 그런 사탕을 말이야. 사탕. 아주 사소한 단서였지만 도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뛰쳐나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토박이 상인들, 서울의 모든 뒷골목을 꿰고 있는 배달원 친구, 작은 신문사 자료실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까지. 형님, 25년 전에 YS그룹 딸 유괴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친구야, 혹시 옛날 신문기사 중에 그 사건 관련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찾아줄 수 있어?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신문사 자료실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준아, 찾았어. 아주 오래된 잡지에 실린 짧은 기사인데 당시 경찰이 YS그룹에서 해고된 운전기사를 잠시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어.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금방 풀려났지만 이름이 최만식이래. 최만식. 도준은 수첩에 그 이름을 굳은 필체로 적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선주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험과 이 이름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선주를 지켜야 했다. 그녀를 그 차가운 궁전에서 다시 햇살 아래로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각기 다른 공간에서 세 명의 인물이 각자의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다. 김지숙은 자신의 차 안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셨다. 최만식은 더러운 방 안에서 현금 뭉치를 세며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몸을 떨었다. 그리고 도준은 자신의 작은 주방에서 최만식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첩을 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주는 거대한 방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에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이 자신을 점점 더 강하게 옥죄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다. YS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윤태석 회장 일가의 등장이었다. 25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감격에 젖어 있었고 김지숙 여사는 기품 있는 미소로 남편의 곁을 지켰다. 윤지혁은 마지못해 끌려온 듯 지루한 표정이었고 선주는 그들 옆에서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윤 회장이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룹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것이 신의 축복이라는 말을 하며 목이 메는 순간이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갑자기 연 회장 뒤편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행사장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한 남자가 미친 듯이 그들을 뿌리치고 단상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남루한 행색의 최만식이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 터졌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만식은 단상 아래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짓이 아닙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상 위의 선주를 가리켰다. 저 아이가 시킨 짓입니다. 저 영악한 계집애가 제 아비의 돈을 노리고 스스로 유괴극을 꾸민 겁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선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끔찍한 거짓말에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라는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는 소음 속에 파묻혀 버렸다. 윤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잃은 채 무릎 꿇고 우는 최만식과 공포에 질린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윤지혁의 입계는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꼴 좋다. 저게 바로 내 자리야. 김지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 회장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완벽한 배우였다. 여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윤아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위로는 사실상 선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이 김지숙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선주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25년간 지켜온 삶과 이제 막 찾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혼란을 가르는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인파를 헤치며 한 청년이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소박한 요리사 복장은 화려한 연회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경호원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결연했다. 박도준이었다. 그가 단상 위로 올라와 겁에 질린 선주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그는 최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김지숙 여사를 향해 있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냈다. 여기 모든 진실이 담긴 파일이 있습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만식의 비굴한 목소리였다. 정말 이 돈만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나중에 딴소리 안 하실 거죠? 사모님.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갑고 명료한 김지숙 여사의 목소리였다. 걱정 말아요.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 계집애가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울고불고 연기만 잘하면 돼. 그럼 이 돈은 당신 거고 내 아들은 YS그룹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거지.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녹음이 끝났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하객과 기자들의 시선이 경악과 혐오로 바뀌어 김지숙에게 꽂혔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저런 놈 말을 어떻게 믿어? 하지만 도준은 침착하게 다음 일격을 날렸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최만식을 향해 말했다. 최만식 씨, 25년 전 당신에겐 공범이 있었죠. 도박빚 때문에 당신을 도왔지만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다 며칠 전 저에게 모든 걸 고백한 박영철 씨 말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박영철 씨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만났을 때 당신 몰래 녹음한 겁니다. 그는 지금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최만식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빌기 시작했다. 윤태석 회장은 차마 자신의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허공을 보며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슬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당신이었어. 내 딸을 25년 전에 지옥으로 내몰고 이제 와서 또다시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한 게 바로 당신이었어. 한 남자의 인생을 관통하는 고통스러운 절규가 연 회장을 울렸다. 윤지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 그는 역겨움과 혼란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서 있던 세상 전체가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 추악하게 무너져 내린 김지숙의 얼굴, 비통에 잠긴 윤 회장의 모습, 바닥에 엎드려 비는 최만식의 비굴함,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선주는 자신을 감싸 안은 도준의 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를 올가매던 25년의 길고 긴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그 남자의 용기로 인해 마침내 모두의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다. YS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지숙 여사는 한 점의 미련도 한 푼의 재산도 없이 윤태석 회장과 이혼하고 저택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이름은 상류사회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최만식과 그의 공범은 25년 전에 유괴 혐의와 최근의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이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상처는 깊었다. 며칠 후 윤지혁이 선주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선주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의 입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안하다, 누나. 그가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누나라는 단어였다. 내가 어리석었고 오만했고 질투심에 눈이 멀었어. 그리고 엄마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평생 사죄하며 살게. 정말 미안하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선주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증오나 원망은 없었다. 그 역시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나도 아직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려워. 우리 천천히 시작하자.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이제부터 같이 배워나가면 되잖아. 그날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남매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저택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잃어버렸던 25년의 부정을 되찾는데 온 시간을 쏟았다. 그는 선주와 함께 낚시를 가고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평범한 아버지의 행복을 만끽했다. 윤지혁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를 이끌기 시작했고 중요한 결정에 있을 때마다 선주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녀를 진정한 가족이자 파트너로 존중했다. 선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회사 경영이나 사교계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YS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창업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큰 자산으로 삼아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선주는 익숙한 남대문 시장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명품 드레스가 아닌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녀의 과일 가게는 이제 20살의 꿈 많은 청년이 운영하고 있었다. 재단을 통해 선주가 직접 후원하고 있는 청년이었다. 가게 너머로 박옥분 할머니가 자신의 식당 앞에서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발치에는 이제 제법 늠름해진 몽이가 꼬리를 흔들며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2명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명은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점퍼를 입은 윤태석 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갓 구운 빵이 담긴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박도준이었다. 그의 작은 식당은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박할머니가 끓여준 뜨끈한 어묵 국물과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한때 이 세상의 소음과 냄새를 경멸했던 대기업 총수는 이제 서툰 젓가락질로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도주는 그런 선주와 윤 회장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선주는 그 시선을 느끼며 마주 미소 지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말했다. 가난한 시장 상인에서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공주가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선주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역전된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라고. 25년 전 끊어졌던 운명의 붉은 실은 그녀를 화려한 궁전으로 이끈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흩어졌던 자신의 조각들을 단단하게 묶어줄 새로운 인연들에게로, 마침내 그녀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었다. 시장의 씩씩한 하선주와 YS그룹의 윤유나. 그녀는 이제 그 모든 이름으로 가을 햇살 아래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야말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행복의 가장 완벽한 증거였다.